안녕하세요. 김연아 기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중에 이제 어떻게 신고를 하면 좋을지 좀 많이들 선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고 방법은요, 여러분들 이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요즘 모바일로도 홈택스라고 해가지고 모바일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또 저희와 같은 디자인택스를 통해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면으로 신고를 해서 세무서에다가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보통 이제 홈택스 전자신고를 활용해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죠. 모바일 홈택스도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신고서의 경우에만 좀 유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잘 보이지도 않고 중간에 이게 잘 튕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인터넷이 잘 되어 있는 환경에서 홈택스 전자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야 큰 화면에서 봐야 잘못 신고하지 않고 또 오류 검증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납부 방법은요, 저희가 이제 납부서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납부 계좌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납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신고를 넣고 나면 홈택스에 전자납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전자납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해서 납부하기를 하실 때 결제 수단 선택할 때 특히나 이제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 뭐 간편 결제도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제가 지출하던 방식대로 이제 카드로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고 및 납부를 하셔도 되고요. 그때 주의하실 건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한다?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납세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 정도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셔야 되니까 잘 의사결정하셔야 됩니다. 세금이 커지면 이 수수료도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카드로택스 그리고 인터넷 지로에서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로그인해서 이제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납부서를 출력하셔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이나 근처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종합소득금에 2배사 근연기, 이자 배당, 근로연금, 사업, 기타 소득, 이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가 되는 세금의 경우에는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부양가족공제나 기타 국민연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같은 항목들이 주택자금공제도 그렇고 여기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 표준이 결정돼서 지금 현행 세율은요 6%에서 45%까지 세율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작년까지는 6%에서 42% 세율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가 6에서 42%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산출세액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즉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면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여기에서 6%에서 42%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아서 산출세액이 결정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액공제와 감면을 통해서 결국에는 납부할 세액이 결정이 되는데, 이때 납부할 세액은 이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은 3.3%로 기납부한 세액이 여기 기납부세액으로 오시게 되고요. 근로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셨을 때 확정됐던 그 총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오게 되고, 사업소득자분들은 중간예납이죠. 중간예납세액이 여기 기납부세액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 납부해야 될 세액에서 세액공제나 감면, 세액공제 감면에는 근로소득자들이 적용받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고, 또 우리 사업주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세액공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액 감면도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그리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이번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특별재난지역, 대구와 그 경북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재난지역들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막 6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꼭 대상자이신 분들은 혜택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납부할 세액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여기 기납부세액 있잖아요. 여기에 납부하신 세액이 있어야 그걸 차감해서 이제 환급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납부세액이 없으면요, 기존에 납부하신 세액이 없으면 환급세액이 없게 됩니다. 작년에는 환급세액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없냐 이렇게 물으시면, 작년에는 기납부세액이 얼마였고 당기는 얼마였는데 소득은 얼마고 환급세액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무턱대고 왜 쟤보다 세금이 내가 더 많이 나왔어요? 나 쟤보다 많이 못 버는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 이제 저희도 되게 당황합니다. 왜냐면 그분의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소득공제, 거기에 인적사항 부양가족 몇 명인지 아세요? 그리고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세액공제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기존에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출세액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납부해야 될 세액만으로 쟤랑 비슷하게 버는데 납부해야 될 세액만으로 그 중간 과정에 이런 험난한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비교가 전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는요, 부가세랑 달리 인세예요. 매출이 같아도 그 개인의 인적 상황에 따라서 얼마의 비용을 썼고, 얼마의 카드를 썼고, 얼마의 부양가족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장애인일 수도 있고,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컨디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 인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하셔서 단순 비교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소득금액을 우리가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추계를 하는 방법, 기장을 하는 방법,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추계하는 방법은요, 보통 이제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경우에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 추계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지금 아마 이제 간편장부인데,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기준경비율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추계하는 방법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있는데, 단순경비율은 추계가 유리하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나오신 분들은 추계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기장에서 신고하는 거,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로 기록하시는 것이, 기장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100% 유리하다.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안내문 받아보셨을 거예요. 안내문 받아보시면 여기 기장 의무와 그 다음에 추계 신고 시 경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을 봤더니 단순 경비율이다. 그러면 그냥 직접 신고하시면 되고,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대부분은 유리하세요. 근데 안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아서. 단순 경비율은 소득이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올해 결손이 났어.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죽을 써가지고 결손이 났어. 그러면 오히려 단순 경비율보다는 결손이 난 케이스에는, 결손이 아니라면 대부분 단순 경비율 유리하세요. 근데 결손이 났다. 그러면 그때는 기장을 하셔야 됩니다. 기장을 하시는 방법이 유리하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결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내년에 만약에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소득과 상계시켜서 그 해당 결손을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결손이 났다면 기장을 한다. 기장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처럼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면서 기준경비율, 그러니까 이 복식부기 의무자와 기준경비율은 항상 매칭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 항상 매칭되는 건 아니에요. 간편장부이면서 기준경비율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유형들이 D유형, E유형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기장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대부분은 유리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순 경비율이 적용이 나와도 만약 결손이 난 경우라면 기장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렇게 해서 신고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세율을 보시면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요 지금 종합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그 다음에 기장하는 방법 중에서 간편과 복식부기, 어쨌든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건 빼야 될 금액, 비용을 전부 다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 금액들을 소득 유형별로 2배사 근영기,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연금 이 소득을 모두 다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부양가족 등 이런 인적 공제들을 다 차감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소득금액이 결정되고 소득공제 차감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진공제를 빼게 되면 내가 부담해야 될 세액이 나오게 돼요. 기납부세액 말고 고려하기 전에 나에게 결정된 최종적인 세금이 얼마냐 이걸 결정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남는 순이익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에 이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이 구간에 걸리는 곳, 예를 들어 내가 5천만 원을 벌었다. 순이익이 5천만 원이었다. 소득공제 반영해도 한 5천만 원 정도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 구간에 걸리겠죠? 여기 구간에 걸려서 24%를 곱하고 522만 원을 빼면 내가 1년 동안 납부해야 될 총 결정 세액이, 산출 세액이 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세금에서 내가 기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걸 차감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납부할지 환급을 받을지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은요, 세율이 어느 구간에 걸리냐면 15%에서 24% 여기 구간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금이 납득이 안 된다고 그냥 많다고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 실제로 직접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서도 본인의 세금이 만족스럽지 않다,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과다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여러분들이 납부해야 될 세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요 대부분은요 그 금액이 맞아요. 본인들이 이제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납세자로서 알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해드려도 대략적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될 세액은 본인들이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요 소득, 요 과세표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언제나 1월부터 12월이기 때문에 그때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다가 요 세율 구간을 곱해서 여러분들의 산출세액은 1년 동안 얼마가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셔서 좀 미리미리 세금을 대비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